Осенний сад зовут меня, воспоминания мои. Горит оранжевый наряд, и воздух свеж, и журавли курлычат в небе. И кажется, что мы с тобой не расставались никогда. Ты словно солнце и вода, живешь со мной неразлучно.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осень вновь, хочу найти затихший сад, чтоб все мечты и всю любовь вернула память. И голос твой услышу вновь, слова, как теплые огни, зовут меня в былые дни. Мне не забыть тебя, я знаю.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입니다. 고요한 밤인데요. 북한은 겨울인가요 벌써? 북한은 동창리에서도 뭘 했다라고 그러고, 뉴욕 증시는 잘 올라가는데 북한이 또 약간 또 태클을 걸죠. 북한이야 뭐 늘 그랬으니까 그러다 또 말겠죠.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이것저것 제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뉴욕 증시부터 쭉 좀 말씀드립니다. 뉴욕은 그래요. 뉴욕은 가장 중요한 게 뉴욕에서는 역시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요거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근데 이번 주말에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아주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좀 내렸죠. 월, 화, 수, 목, 금. 근데 월요일부터 내렸던 것, 월, 화 연속 내렸던 것을 전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뉴욕은 참 괜찮다. 그래요. 뉴욕은 참 괜찮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고용지표의 큰 폭 개선이다. 또 중국 국무원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관세를 유예할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굿뉴스죠. 미국이 보기엔 참 굿뉴스입니다.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유예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긍정적이다 보는 거죠. 그것이 좋았고, 어쨌든 뭐 고용지표가 좋았습니다. 신규 고용이 26만 6천 명, 예상보다 크게 좋았다라는 거죠. 원래 18만 7천 명인데 예상을 18만 7천 명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거보다도 훨씬 좀 좋게 26만 6천 명이 나왔다. 뭐 많이 좋아졌죠? 26만 6천 명 영어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3.5%라 그래요. 실업률 3.5%. 요 실업률 3.5%는 정말 좋은 수치입니다. 반세기 최저치, 반세기 50년 만에 최저치. 요거는 트럼프가 좀 자랑할 만도 하겠죠.
어쨌든 실업률이 50년 최저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실업률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무역협상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 김병현 NH증권 연구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유예 후 협상 기속, 이런 시나리오로 가든가, 관세를 일단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한다, 이런 걸로 가거나, 아니면 15일 전 극적 타결, 이런 걸로 가거나, 아니면은 관세 부과 후 협상 기속,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극적으로 타결하거나, 아니면은 관세를 일단은 그 15일 날 올리기로 한 거, 그거 올리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일단 관세 올려놓고 협상을 지속하거나, 요 세 가지 정도인데,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과죠. 관세 부과가 이제 최악인데, 요거가 아니라면, 요거 아니면 일단 관세 유예나 혹은 극적 타결이죠. 그거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중요했는데, 약 5조 가량 그 매도 나왔다 그러죠. 5조 가량.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난 11월 7일부터 집중적으로 매도 나왔는데, 딱 한 달 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매수로 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 매도는 피크를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크를 지난 것 같다. 결론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피크를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더 안 나오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모양을 보니까 뭐 나쁘지 않죠. 2050 근처까지 결국 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2100포인트의 돌파가 중요하겠죠. 여기 돌파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2050을 지켜야 되고, 지킨 다음에 2100을 다시 돌파해줘야 그 다음에 2150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건데, 현재 외국인 매도가 피크를 지난 것 같다. 약 5조 정도 매도하고 더 안 하는 것 같다. 그것은 긍정적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CNBC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NBC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 10년은 미국의 시대였다. 10년은 미국의 시대. 앞으로의 10년, 2020년대에는 이머징 마켓의 시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던 그 신루타 논리에서, 신루타 종목의 비밀에서, 지난 10년간 대박친 것은 다음 10년에는 쳐다보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지난 2000년대에서 가장 대박을 친 것은 금도 있었고, 또 주식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굴뚝주가 대박을 쳤죠. 굴뚝주, 뭐 조선주, 화학주, 뭐 건설주, 그다음에 뭐 해운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그때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2010년대에서는 주로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대박을 쳤죠. 바이오,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하여튼 대박을 쳤습니다. 2010년대에는.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는 이제 미국이 대박이었고, 아시아는 쪽박이었죠. 그러니까 첨단 쪽이 대박이었고, 굴뚝은 쪽박이었다. 굴뚝 쪽박.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CNBC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CNBC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대는
요건 이제 신흥국의 시대가 될 것이고, 신흥국의 시대. 신흥국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생각하잖아요. 중국. 제조업, 굴뚝, 뭐 이런 거. 제조업, 굴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쳐다보자. 그런 것을 보자.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천하가 막을 내리고, 한국과 일본과 독일과 중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제조업 강국들이죠. 한국, 일본, 독일, 중국. 근데 오늘 또 보니까 GM이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기차.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전기차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대박을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기차가 되게 되면 또 연관 산업인 반도체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겠죠. 참 뭐 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내놨는데 2010년도에 S&P 500이 이게 180% 폭등했다. 180%. 근데 그 미국을 제외한 상장지수 펀드는 18% 상승이 18% 상승. 10분의 1 상승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미국 증시만 올랐다는 거죠. 10년 동안 미국 증시만 올라서 미국이 약 180% 오르는 사이에 미국 제외한 나라는 18%밖에 안 올랐다. 특히 이제 MSCI 신흥국 지수는 4% 상승했다. 4%. 그죠? 지난 10년 동안 MSCI 신흥국 지수는 10년 동안에 무려 4% 상승한 거야. 우리나라 따지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집중했던 사람들도 대박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지수로 본다면은, 사실 뭐 지수는 변한 게 없죠. 10년 동안 뭐 종합지수가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2000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10년 동안. 2010년 동안 종합지수는 그냥 변화가 없었어, 변화가. 예, 변화가 없었어. 2010년 동안에, 요 지수 동안에 변화가 없었죠. 그때도 또 한번 그전에는 또, 그전에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 약치면서 폭락도 했다가, 제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변함없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초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와에 또 그 자리야. 그러니 뭐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MSCI 신흥국 지수 모두 그랬다. 4%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지금은 말이죠. 중국이 약 34% 정도. 대만과 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만이 11% 정도, 한국이 한 11%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대만, 한국이 중요한, 신흥국에서 중요한 위치죠. 근데 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진짜, 좀 뭐랄까, 어떤, 완전 헤매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이외의 기업들, 특히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이런 쪽이 아마도 내년부터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미국을 압도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다 하는 거고, 이미 월가의 일부 전략가와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으로 자금을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미 신흥국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했다. 신흥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신흥국으로 이동 시작했다는 조짐이 안 보이네. 그죠? 안 보인다. 우리나라는 뭐 계속 뭐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하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딱 한 번 이제 매수 들어왔었죠. 그 대만 쪽은 많이 매수 들어왔다. 대만은 10조를 샀다 그래요. 대만은 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의 절대 수혜주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조금 오늘 길게 봤을 때 2020년도에는 한국과 중국과 독일과 아시아 이머징이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가 뭐 아시다시피 서해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중대한 시험을 했는데, 그 동창리는 우리가 동창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동창리 ICBM 발사장, 로켓 발사장, ICBM 발사장. 그래서 요 ICBM 발사에서 이제 뭐 일본 열도를 넘어서 막 그 미사일이 막 날아갔지 않습니까?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뭐 한 8,000km씩 막 8,000km씩. 그러니까 북한에서 쏴가지고 뉴욕까지는 못 가더라도 LA 앞바다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뉴욕까지 가려면은 뉴욕은 또 미국 대륙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뉴욕까지는 좀 멀겠죠. 그 평화의 여신상 앞에까지는 좀 멀 것 같고, 아마도 LA 앞바다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12,000km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지 안 갈지 정말 모르겠는데 안 쏴봤진 않아. 그냥 위로만 쏴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LA 앞바다까지 쏘면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겠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동창리 위성 발사 시험장에서 북한 얘기가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대단히 중대한 시험.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분석 기사는 액체 연료에서 이제 고체 연료를 바꿔서 시험을 했다. 이 얘기였다는 거죠.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의 차이는 뭐냐면, 액체는 이제 액체가 됐네. 액체는 주입을 해야 되네. 주입을 하게 되면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입하는 모양을 인공위성으로 시켜보다가 먼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체 연료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입이 된 상태에서 있다가 언제 쏠지 모른다. 그래서 고체 연료가 이제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 보는 거죠. 고체 연료가. 그래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고체 연료로 쏴버리면 고체 연료 언제 발사 못 미리 이제 딱 발사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로 뭐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성공했다 이 얘기 같다는 거죠. 고체 연료 엔진 성공했다 이 얘기 같다는 거죠. 그래 뭐 성공하거나 말거나 지금까지들 뭐 성공해봐야 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 미국한테 ICBM 쏜다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와서 물론 선제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선제 공격한다고 북한이 살아남는다? 그렇진 않죠. 물론 미국이 피해를 입겠죠.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북한은 살아남냐 이거죠. 북한은 못 살아남죠. 이 때문에 그러니까 협박만 되는 것이 종이 호랑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뭐 큰 위협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 북한의 협박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먹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북한의 높아지는 협박 요것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 결론은 이제 미중 간에는 어떻게 하든 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극적인 협상이 완료돼서 환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일단 이제 관세 유예만 하고 일단 뭐 협상을 지속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관세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는 안 할 것 같고 그 정도를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결론됐고, 이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뭐 협박하면 했으니까 또 만족하겠죠. 그죠? 김정은은 만족할 것이고, 트럼프는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문재인 전화통화를 했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아마 뭐 우려를 서로 공유했을 겁니다. 우려를. 고체 연료 시험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째 우리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문 대통령의 역할론 이게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할론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협상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실 그래요. 북한이 뭐 미국한테 뭐 고체 연료로 협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국에는 아마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그 ICBM 발사는 못할 것 같아요. ICBM 발사는 못할 것 같고, ICBM 발사는 못하고 계속 그런 이제 고강도의 협박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이제 트럼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이와 협박하면서 빨리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그냥 뭐 ICBM 발사를 다시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발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얻는 효과가 뭐 별로 없죠. 괜히 미국의 분노만 자아낼 따름이지 그럼 뭐 무슨 효과를 얻는 게 있겠어요. 대화를 하면은 뭔가 이제 그 북한이 얻는 게 있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니네랑 대화하기 싫어하고 대화문을 확 닫아버리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이제 올 연말 12월 22일부로 이제 외국 근로자 전부 철수잖아요. 전부 철수하고 지금 뭐 중국이나 라오스나 이런데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문 닫고 또 뭐 식당들도 우리 뭐 해외 나가면은 흔히 보는 무슨 뭐 능라도 식당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동강 식당 이런 것도 전부 문 닫고 지금 철수 준비하고 세일이라 그러나 그거 가게 내놓는 거 뭐 그걸 다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까 나온 거 보니까 네, 아까 한번 봐볼까요?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까 나온 거 보니까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왔어. 좋은 그림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북한의 온천장 간 거가 이제 사진을 한번 나왔는데 온천장이 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냥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천장을 이쁘게 만들면 뭐해? 온천장 이쁘게 만들면 뭐하냐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가야 되나 손님이 가야 되는데 손님이 간다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가야 되겠죠?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간다면 이게 다 헛거야.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양덕 온천 준공식 참여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래서 뭐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정말 한국의 여느 리조트보다도 훨씬 뭐 괜찮은 듯한 저기 멀리도 좀 괜찮게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뭐 그렇게 쫙 사진 찍어서 나왔어요. 이게 뭐 그래픽은 아니겠죠. 또 요 위에는 무슨 스키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식령 스키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키장도 차 있고 스키장하고 온천장을 엮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가지 뭐 누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북한이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 오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뭐 가동이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야? 가동 안 되면 꽝이지. 그래서 아마도 여기 무슨 양덕 온천 건설자들과 기념사진도 했네요. 왜 군발이들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뭐 ICBM이니 뭐니 뭐 고체 연료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윽박 지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가 금강산 철거하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뭐 온천 근사하게 지어놓고 또 이제 그 원산 갈마지구도 근사하게 지어놨죠. 그렇게 지어놓고 한국 관광들이 와야 되는데
한국 동포들 오는 거 환영하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 상황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는 한국 관광객들을 오게끔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속타죠. 관광객들 오라고 다 지어놨는데 안 가면 사람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관광만 일단 미국이 허용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로 찾아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영변 핵단지를 다 없애고 동창리 다시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한국 관광객 받아준다 이런 거 정도로 일단 해가지고 뭐 헤쳐나가든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젠백스하고 젠백스의 그 친구들 요거를 제가 집중 좀 여러분하고 하겠다 그럼 분석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중 분석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젠백스, 지난주에 가장 히트 친 쪽이 이제 젠백스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젠백스가 쭉 주가 좀 올라가지고 있다가 첫날 성공했다고 오픈했을 때 위아래 막 난리치다가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젠백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밤방송, 저녁 방송은 종목 집중 탐구 요 시간으로 가고 아침 방송, 아침 7시 방송은 시황으로 가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아침 7시는 시황 방송, 저녁 7시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큰일 났네. 네, 저녁 7시 방송은 이게 뭐 엉망이 엉클어져 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자, 요렇게 가지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 유튜브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유튜브가. 자, 어쨌든 간에 아침 7시 방송은 이제 시황 중심으로 시황과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의 중심으로 하고 저녁 방송은 이제 테마를 집중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목 집중 분석. 그러니까 뭐 테마는 예를 들어서 강한 테마가 있었다면 뭐 바이오 테마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남북경협 테마가 있었다든가 또 뭐 미세먼지가 있었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확 부각이 되면 아니면 뭐 요즘 또 중국 테마니까 이제 내년 5월달에 뭐 시진핑 주석이 온다 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테마를 집중으로 분석하거나 어떤 테마가 아주 강할 때 그때는 테마 분석을 하고 또 종목이 좀 강한 게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테마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마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젠백스하고 젠백스가 있고 젠백스 다음에 삼성제약이 있습니다. 삼성제약도 계열사예요. 다음에 젠백스 지오 요건 이제 조그만 회사인데 다음에 크리스 FNC 이건 이제 여러분 골프 의류에서 잘 알고 있는 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크리스 FNC가 꽤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좋고 뭐 수익성도 괜찮고 굉장히 큰 회사고 필링크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좀 대박쳤던 종목 아닙니까? 필링크 이게 다 전부 젠백스 그룹이에요. 젠백스 앤 카젤 이러죠. 젠백스 앤 정확하게는 젠백스 앤 카젤 그다음에 삼성제약 젠백스 지오 크리스 FNC 그다음에 필링크 이렇게 5개가 이제 젠백스 그룹이에요. 그래서 먼저 젠백스는 환경오염 제어 사업과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은 주로 이제 환경오염 사업에서 나오고 바이오 사업은 이제 뭐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이오 사업에 있다. 환경오염 사업은 특수가스 제거 장치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비 이런 거 하고 있고 바이오는 이제 그 지금 시험하고 있는 바이오 이제 GV1001, 젠백스 1001과 그다음에 항암 사업 이런 것들도 돼 있다는 거죠. 매출액은 작년도가 매출 472억에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7억. 자산은 1300억이고 부채는 387억.
자산이 꽤 되는데 부채가 없는 건 아니죠.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부채는 작은 편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지난번에 어느 증권사 분석이 뭐 최소 2조에서 시가총액 6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젠백스의 그 내용. 그래서 젠백스가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GV1001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 리아벡스라 그래, 리아벡스. 리아벡스라 그러는데, 국내 개발 21호 신약이다. 주성분은 테르토모타이드, 뭐 이런 거예요. 테르토모타이드의 코드, 그러니까 주성분이 테르토모타이드라 그래. 테르토모타이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의 면역 항암제야.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제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거나 면역 기제를 잘 통하게끔 해 가지고 췌장암을 갖다 치료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식약처에서 품목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일단은 이제 품목시가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해외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국내적으로는 일단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면역 항암제로 췌장암 환자. 그래서 젠백스앤카젤이 14년도 9월달에 첫 품목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삼성제약을 인수해 가지고 생산 시설을 완비해서 삼성제약이 15년 4월부터 시판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리아벡스주가 리아벡스주. 근데 그러면은 이 리아벡스가 뭐냐라는 거죠. GV100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거 좀 내용은 좀 복잡해요.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펩타이드를 항원 제시 세포인 수지상 세포를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수지상 세포가 식세포 사용으로 세포 내로 유입하면은 세포 내에 리소좀 작용에 의해 분해된다. 이때 수지상 세포의 MHC 수용체에 의해 분해된 펩타이드의 일부가 T세포를 많이 들어봤죠, T세포. T세포에 제시되는데 제시 과정은 MHC 수용체와 T세포 수용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수지상 세포에 의해 제시받은 항원은 T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을 유발하게 되고, 활성화된 T세포는 혈관에 따라 순환하다가 암조직의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세포라는 게 인체의 원래 면역세포죠,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활성화시킨다. 이 GV1001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면역항암제잖아요. 면역항암제니까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암세포를 갖다 죽이게끔 만든다. 그게 이제, 우리 젠백스 연구하고 있는, 이 리아벡스라는 거예요, 리아벡스. 젠백스의 리아벡스 GV1001이 뭐냐면은 그냥 면역항암제야.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인데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면역항암제니까 당연히 T세포를 활성화시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끔 만드는 거다. 그래서, 덧붙인 얘기가 이 췌장암 환자, 췌장암이 굉장히 어려운 쪽이죠. 췌장암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췌장암 환자의 이오탁신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에, 리오벡사주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오탁신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환자의 췌장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아벡스를 처방받기 전에는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내 이오탁신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오탁신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환자에게 이제 젠백스의 리아벡스를 주사하게 처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혈관을 돌다가 T세포를 공격하게 아니라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T세포가 암을 갖다가 치료하게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원래 젠백스는 췌장암이었어요. 젠백스 췌장암. 젠백스 그러면 췌장암이잖아요. 젠백스는 췌장암. 우리가 뭐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게 젠백스 그러면 이거는 췌장암이다. 췌장암인데 췌장암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젠백스는 췌장암. 췌장암은 암 중에서 정복이 매우 어려운 그런 암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젠백스의 GV1001이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임상을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젠백스가 GV1001을 그러니까 이제 면역항암제니까 면역항암제는 여러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셀트리온의 뭡니까? 셀트리온 말고 원래 화이자의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것도 결국에는 적응증이 많아요. 적응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병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췌장암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알츠하이머에 했는데 성공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GV2001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죠. 다음에 흑색종도 좀 많이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흑색종도 이제 옛날에 미국 대통령 카터가 흑색종에 걸렸다가 그때가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인지 아마 면역항암제였을 거예요. 그게 이제 흑색종에 걸렸다 나았다 그랬죠. 그때 이제 카터가 이제 90세인가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데 흑색종에 걸렸다 나았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런 거가 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 봐. 그래서 이 GV1001을 전립선암과 비소세포 폐암, 흑색종을 그게 임상시험을 계획 중에 있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GV1001을 알츠하이머에도 이제 한번 임상을 해봐들었다는 임상. 그때 이게 이제 이게 2014년 얘기예요.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국내 식약처에서부터 좀 중증도니까 좀 높은 거죠. 좀 그러니까 이게 중증이 됐다. 중증 알츠하이머의 중증도. 알츠하이머가 좀 깊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중증도 상당히 진행된 그런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아가지고 환자 모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요게 이제, 16년 12월 달에 시작한 거란 말이죠. 16년 12월에 들어갔는데, 거의 한 2년 만에, 17년, 18년, 3년 만에 됐구나,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임상 2상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임상시험 컨퍼런스에, GV1001의 치매 환자의 치료 시험을 했더니만 상당히 유효했다. 안정성 유효성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젠백스가 이제 17년 8월부터 요건 다 2년 됐죠. 임상 들어간 지가 올해 9월까지 딱 2년 동안에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구리병원 포함해서 12개 의료기관에서 했는데,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인 도네페질, 그러니까 도네페질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츠하이머나 어떤 치매 치료제에서 도네페질이 거의 70% 정도예요. 70% 약물로 쓰이는 게 약 70% 정도가 도네페질을 갖다가 투여하거든요. 도네페질을. 그래서 이 도네페질을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복용한 환자에게 GV1001에 0.56mg 또는 1.12mg을 6개월간 피하 투여라는 것은 이제 주사 놓는 거죠. 바로 혈관 주사가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그래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는데, 신경과 한양대 고성호 교수 발표가
중등도 이상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모두 명확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도네페질 단독 투여 군에서는 중증 장애 점수가 7.23점 감소했지만, GV1001 일부 투여에서는 0.12점 감소에 그쳐서 대조군 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그 이제 치매 환자니까 중증 장애 점수를 이제 매길 거 아닙니까? 근데 중증 장애 점수가 도네페질 단독 투여했을 경우에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 GV1001을 투여한 데서는 거의 안 나빠졌다는 거죠.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안 됐다. 진행이 안 됐다 해서 탁월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탁월한 개선 효과. 그래서 젠백스의 GV1001을 투여한 환자는 거의 병의 진행이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병의 진행이 거의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임상 이상이니까, 임상 이상이니까 이제 3상이 진행되겠죠. 3상이 또한 3년 걸릴 겁니다. 3년. 그래서 3상에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임상 2상까지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고 교수의 얘기는 그래요. 고성호 교수 얘기는 지금 현재 치매약이 없다. 치매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새로운 치료제로 고무적이다. 그래서 임상 3상은 대규모라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 단계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청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젠백스의 임상 3상 요거를 뭐 본인들이 이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데 팔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젠백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이번 젠백스의 알츠하이머 성공의 얘기로만 보면은 뭐 그 가치가 2조에서 최대 6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트에다가 이제 기관들의 매수 쫙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치고 뭐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일단 뭐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요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면은 비싼 건 아니다. 비싼 건 아니다. 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나 하여튼 혈관성 치매나 이제 알츠하이머입니까? 치매 치료제는 지금 거의 성공한 게 없다. 네, 성공한 게 없다. 지난번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의 투자회사인 바이오젠에서 삼상 성공 평가라고 이제 그 했단 말이죠. 그거가 이제 유일해요, 유일. 이것도 실패했다가 나중에 뭐 일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게 바이오젠에 그게 유일할 정도로 현재 치매 치료자는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치매를 현저하게 늦추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세계 그 의료계 바이오계의 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젠백스의 리아벡스가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차트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 15,000원 하다가 지금 40,000원까지 더블 이상으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발표되는 날 그날 또 주가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달리다가 기관들이 쫙 사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젠백스가. 그래서 현재 뭐 지난 주말까지도 기관이 32만 주, 24만 주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첫날 팔았어요. 58만 주 팔았는데 발표되는 날 팔았는데 발표되는 날 팔면서 주가 촥 내려왔다가 축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젠백스를 두고 기관 외국인들의 싸움이 볼만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젠백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제 계열사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계열사에서 일단 가장 주목할 기업이 크리스 FNC라는 회사입니다. 크리스 FNC. 요게 이제 골프웨어 전문 기업인데 핑, 파리게이츠, 세인트 앤드류스 등 이제 수입 브랜드하고
고커, 팬텀도 이런 거 많이 봤죠. 팬텀도 이제 뭐 T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팬텀하고 핑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팬텀도 뭐 골프웨어죠. 그래서 핑과 팬텀과 마스터바니 에디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근데 매출액은 2,500억 정도면 상당히 좋죠. 영업이익은 436억. 작년도가 매출액 2,500억에 영업이익 436억, 순이익이 338억이면 엄청 좋죠. 근데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규모가. 그래서 자산이 뭐 없고 부채는 많지 않고요. 패션 업체 치고는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1700% 정도로 꽤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지오는 이게 조그만 회사인데 옛날에 에너전트라는 회사였고, 요걸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LCD 모듈 제조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좀 갈까 했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시총은 915, 상한가 같지만 뭐 시총은 별로 크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스포테인먼트, 그다음에 호텔 비즈니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죠. 얼마나 잘 될지는.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필링크는 좀 아시죠? 필링크는 옛날에 무선 인터넷 사업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던 회사였는데 지금 뭐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 690억, 영업이익 43억, 순이익 13억이니까 뭐 그냥 괜찮죠. 유보율 1700%, 꽤 오랫동안 영업을 좀 했던 회사하고, 무슨 인터넷 솔루션을 SK텔레콤이나 KT나 LG 같은 애들이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회사구나, 필링크가 이쪽 회사였다는 것도, 젠백스 계열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제약은 워낙 옛날에 젠백스 인수한 것 때문에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제약은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되지만, 원래 뭐 가스명수, 슬기담, 우황층심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뭐 이건 잘 알죠? 아는 내용이고, 삼성제약이 이 젠백스로부터 라이백스주 임상 3상을 갖다가 하고 있는 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국내 판권 그러니까 국내 판권을 받는 대신에 췌장암 환자의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성제약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3상 종료 임박이다. 임상을 다 하게 되면은 삼성제약은 췌장암 임상 3상 종료되고 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판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조금 뭐 좋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회사들의 내용을 한번 쭉 제가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젠백스는 이렇게 올랐고, 삼성제약. 왜냐면 이제 우리 셀트리온 하면 나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죠. 뭐 젠백스하고 삼성제약. 요것도 지금 올라 조금 많이 그러죠. 그다음에 젠백스 지오, 요거는 이틀 상가 갔어요. 조그만 회사니까. 그 다음에 아까 크리스 FNC 핑 만드는 회사, 요거는 주가가 이익은 가장 많이 나는 회사인데 뭐 좀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젠백스 계열이다 하는 거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젠백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절대적으로 볼 때는 좀 싸다라는 것은 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외국인 기관들 다 매수했고, 기관들이 특히 이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월요일날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 올라갈 것이고, 이 개인 매수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양도소의 회피성 매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은 그래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는 얘기는 거꾸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개인들은 좀 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한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내일은 또 3일째니까 시가총액은 부담이 없지만 내일은 3일째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젠백스 앤 카젤과 계열사들의 현황에 대해서 젠백스,
젠백스 지오가 이제 지난 주말에 둘 다 상한가에 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제약이 4.9% 올랐고, 이 그 핑 만드는 의류회사 크리스 FNC는 회사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고, 그다음에 필링크도 17%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이번 주가 피크다. 그런데 적어도 뭐 70점 이상, 그러니까 이제 관세 유예 및 협상 계속, 혹은 극적인 스몰 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는 거죠. 미중 무역 관세, 무역 분쟁은 이번 주에도 좀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북미 간의, 압박, 분쟁, 무슨 대결,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는 그냥 좀 많이 대결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북한이 뭔가를 했다 그러는데, 뭘 했다라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뭐를 했다, 성공했다 그랬는데, 뭘 했다는 얘기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고체 연료, ICBM 고체 연료 성공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북미 간의 대결은 그렇게 이제 뭘 성공했느니 마느니 가면서 서로 그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로 특별하게 타결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혹시 잘 돼가지고 이제 접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모종의 역할을 주문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의 특사가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극적인 또 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 회담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 제가 요거를 안 해놔서 질문 안 하시는구나. 자, 내일 남북주 그냥 보유죠, 보유. 예. 내일 남북주는, 지난주 내내 남북주가 좀, 헤맸기 때문에, 내일도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 좀 올라왔는데, 빠지면 요만큼 올라온 거,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올라온 정도 빠지겠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남북주는. 남북주는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악재라고 볼 수도 없고, 고체 연료를 만들면 어떻고, 액체 연료를 만들면 어떻고, 상관 있겠어요. 그냥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좀 통화를 하면서 뭔가 돌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오히려 호재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내일도 여전히 시장 반응은 그냥 뜨득 미직직은 이렇게 갈 것 같고, 가다가 이제 김정은과 문 대통령의 회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의 회담이 있거나 이런 게 있거나 접촉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건 좀 기다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침에는 시황 분석 중심으로, 저녁에는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집중 분석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저녁 방송에서는 종목이면 종목, 테마면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 나가겠다. 여러분한테 뭔가 좀 깊이 있게 나가겠다는 거, 깊이 있게. 자, 깊이 있게 나가는 인천요. 기대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마지막까지 잘 지내시고요. 즐거운 연말이 되고, 내년도는 더욱더 멋진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넘어오는 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